이건 불가능합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방송 직후 1시간 만에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BBC 최고 제작자가 서울에서 찍어온 단 13분짜리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지구를 뒤집어 놨어요. 바로 그건 서울 청계천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영상이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영상 시청 중인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렌스 밀러입니다. 30년간 전 세계의 위험 도시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대도시는 위험하다는 전제를 굳게 믿고 살아왔어요. 도쿄,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자문하며 야간 외출 금지를 정책적으로 제안해온 인물이죠. 그런 제가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24시간 여성들이 혼자 뛰고 노인들이 벤치에서 잠든다고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수천대겠지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어요. 제 전문 분야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모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가 클수록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범죄율은 증가합니다. 이건 범죄학의 기본 원리예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위험해지죠.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야간 홀로 외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해질 무렵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떠나죠. 시카고 다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8시가 지나면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70대 할머니가 조깅을 하고 80대 할아버지가 야간 순찰을 자청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무인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취객을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지역의 특수한 사례이거나요. 저는 그동안 시카고,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같은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을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총기 사고, 강도, 폭행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들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도시의 밤거리는 위험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학회에서도 항상 야간 외출 자제, 단독 행동 금지, 방범 시설 확충 이런 내용들을 발표해왔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해가 지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대신 경찰 순찰차와 보안 요원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고 지하철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모여들죠. 이런 환경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해요. 현관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를 달고 밤에는 커튼을 꼭꼭 닫아두고 가능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도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특히 아시아 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야간에 안전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세계보건안전기구에서 온 요청 이메일을 받았을 때도 회의적이었어요. 로렌스 교수님, 한국 청계천 사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치안에 대한 보고서 검토 요청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조작된 모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류 이미지 만들려는 쇼겠지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요즘 한국이 문화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니 관광 홍보를 위한 과장된 마케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체 어떤 시스템이 새벽 2시 대도시에서 여성을 달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건 범죄학계에 큰 충격이 될 거예요. 기존의 모든 이론과 데이터를 뒤엎는 사례가 되는 거니까요.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해봤더니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하버드의 제임스 윌슨 교수는 아시아 도시들도 결국 서구 도시들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커질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궁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범죄학 이론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은 항상 새로운 발견과 관찰을 통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직접 걸어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9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로 상식을 뒤엎는 도시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예상대로 과장된 이야기였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고 시민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놀랐던 건 새벽 시간대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새벽에는 공항조차 한산해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60대 기사님이었어요. 청계천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아, 그곳이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딸도 거기서 운동해요. 저녁에도 혼자 뛰어다니죠.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곧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낮에 청계천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복원된 하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밤의 모습이었어요. 과연 어둠이 내린 후에도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될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쯤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조명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 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조깅을 하는 젊은 여성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중년 여성들, 심지어 혼자서 야식을 먹고 있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밤 10시가 되자 더욱 신기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벤치에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주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면 몇 분 내에 사라질 물건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더군요. 심지어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가방 옆에 앉으며 주인이 올 때까지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 산책을 나온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해요.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여기 와서 걸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함은 시스템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도시 안전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단순히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가? 더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범죄학자로서 30년간 쌓아온 관찰 기법을 총동원해서 이 도시의 비밀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시간대별 인구 분포였어요. 미국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바쁘게 지나다니고 오후에는 관광객들과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나온 가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밤 시간대였습니다. 보통 도시라면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청계천은 오히려 다른 종류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노인분들의 활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노인들이 거의 외출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신체적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노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성들의 행동 양상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조깅하는 젊은 여성들을 수십 명 봤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새벽 1~2시에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는 낮에도 여성들이 혼자 공원을 산책하는 걸 권하지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시민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번은 취한 중년 남성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를 깨워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은 택시를 불러주고 또 다른 사람은 집 주소를 확인해 주더군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신뢰도 놀라웠어요. 벤치나 테이블 위에 가방, 핸드폰, 지갑 같은 귀중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더군요.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람에 날릴까봐 물건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광경은 제가 연구해온 서구 도시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제 지갑을 벤치에 떨어뜨려 봤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지나가던 학생이 지갑을 주워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카페 직원에게 맡기더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카페 직원은 지갑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고 분실물 신고를 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갑 안에 돈이나 카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길을 잃은 척 해봤어요.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번은 중년 아주머니가 제가 찾는 장소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배려가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넷째 날에는 좀 더 심층적인 관찰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함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청계천 전체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가장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대에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잠 못 드는 노인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배려하면서 일종의 자율적인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식적인 경비나 경찰이 없어도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청계천의 안전함은 우연이 아니라 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서로에 대한 신뢰,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범죄학자로서 30년간 쌓아온 관찰 기법을 총동원해서 이 도시의 비밀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시간대별 인구 분포였어요. 미국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바쁘게 지나다니고 오후에는 관광객들과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나온 가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밤 시간대였습니다. 보통 도시라면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청계천은 오히려 다른 종류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노인분들의 활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노인들이 거의 외출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신체적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노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성들의 행동 양상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조깅하는 젊은 여성들을 수십 명 봤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새벽 1~2시에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는 낮에도 여성들이 혼자 공원을 산책하는 걸 권하지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시민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번은 취한 중년 남성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를 깨워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은 택시를 불러주고 또 다른 사람은 집 주소를 확인해 주더군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신뢰도 놀라웠어요. 벤치나 테이블 위에 가방, 핸드폰, 지갑 같은 귀중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더군요.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람에 날릴까봐 물건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광경은 제가 연구해온 서구 도시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제 지갑을 벤치에 떨어뜨려 봤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지나가던 학생이 지갑을 주워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카페 직원에게 맡기더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카페 직원은 지갑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고 분실물 신고를 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갑 안에 돈이나 카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길을 잃은 척 해봤어요.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번은 중년 아주머니가 제가 찾는 장소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배려가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넷째 날에는 좀 더 심층적인 관찰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함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청계천 전체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가장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대에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잠 못 드는 노인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배려하면서 일종의 자율적인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식적인 경비나 경찰이 없어도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청계천의 안전함은 우연이 아니라 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서로에 대한 신뢰,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 놀라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직접 들어봐야 했어요. 첫 번째 대화 상대는 매일 새벽 조깅을 하는 30대 여성 김미영 씨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대화했어요. 김미영 씨는 이곳에서 3년째 새벽 조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항상 누군가 있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챙겨줘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외롭죠. 그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픈 적이 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준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어떤 날 평소보다 늦게 나왔을 때는 먼저 온 조깅하는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야간에 산책을 즐기는 70대 박철수 할아버지였어요. 퇴직 후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직접 나와 보니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집에서 혼자 뒤척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박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문화적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한 건 청계천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사장님 이영수 씨였어요.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 청계천의 변화를 지켜봐 온 분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의 증언은 정말 놀라웠어요. 15년 전만 해도 이 동네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하시더군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영수 사장님은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때문에 불편했지만 청계천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낮에만 오던 사람들이 점차 저녁에도 밤에도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상인들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챙겨주는 관계가 되었고 단골 손님들과도 가족 같은 정을 쌓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말하는 자율적 질서였어요. 별다른 규칙이나 단속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런 자율적 질서가 쌓여서 지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하시더군요. 네 번째 대화 상대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파출소 경찰관 정민호 씨였어요. 공무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경험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경찰관은 이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신고 건수가 현저히 적고 발생하는 사건들도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주었어요. 청계천 일대의 범죄 발생률이 서울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절도나 폭행 같은 사건들도 매우 드물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교통사고 발생률도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운전할 때도 나타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민우 경찰관은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알려주었어요. 신고 전화가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실제 범죄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거였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달라거나 취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거나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즉, 시민들이 경찰을 단속기관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한 건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60대 주민 한순자 할머니였어요. 청계천 복원 전후의 변화를 모두 겪어본 분이셔서 가장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복원 이전의 청계천 일대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시더군요. 복개된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주변은 낡은 상가들과 공장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편해했지만 완성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밤에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집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청계천에서 일어나는 더욱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안전함을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 2시경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영어를 할 줄 아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영철이라는 분이셨는데 매일 밤 이 시간에 나와서 청계천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서서 이곳을 돌봐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취한 사람들이 사고당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돌봐주고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계천은 우리 모두의 집 같은 곳이에요. 집을 깨끗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젊은 친구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또 다른 날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쯤 취한 젊은 남자가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서 그 남자에게 덮어주더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어요. 1시간 후 돌아가서 찾아보니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근처 편의점에 물어보니 점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누군가 주워서 여기에 맡겨놨어요. 나중에 찾으러 올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을 주워서 편의점에 맡기고 간다니요. 미국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점원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군요. 지갑, 가방, 핸드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분실물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다시 찾아간다고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와 달리 여기서는 공동체 의식이 일상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로 청계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심 공간 중 하나로 만든 비결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한 번은 새벽 조깅을 하던 대학생이 벤치에서 쉬고 계시던 할아버지에게 물을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그 학생과 잠시 대화를 나누셨는데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중년 아주머니가 야간 조깅하는 젊은 여성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모습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운동하느라 수고한다며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이 공간 전체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청계천의 안전함은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경비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문화가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도시들도 이런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저를 더욱 깊은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속한 학계에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범죄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모델을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해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의 남은 한국 체류 기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찰과 감탄을 넘어서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시도한 건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었어요. 시간대별 인구 밀도, 성별 및 연령대별 활동 패턴, 상호작용 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인구를 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어요. 미국 도시들과는 완전히 반대 패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주말에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성별 분포도 흥미로웠어요. 밤 시간대에도 남녀 비율이 거의 균등했습니다. 미국이라면 밤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여성들도 편안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이는 서구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상호작용 패턴도 분석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했어요. 인사, 대화, 도움 제공, 물건 양보 등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3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반면 갈등이나 충돌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어요. 이런 수치는 제가 연구해본 어떤 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도움 제공 행동의 빈도였어요. 길을 잃은 사람 안내하기, 무거운 물건 들어주기,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기, 분실물 주인 찾아주기 등의 행동이 하루 평균 15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요청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 중반에는 더욱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해 본 거예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는 척,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는 척, 벤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평균적으로 1분 이내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짓이나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도와주려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중학생이 지갑을 주었는데 저를 찾기 위해 10분 넘게 주변을 돌아다니더군요. 그러다가 근처 카페에 지갑을 맡기면서 분실물 포스터까지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어요. 10대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이타적 행동이 이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실험으로는 의도적으로 신뢰되는 행동을 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를 한다거나 음식을 먹으며 소음을 낸다거나 길을 막고 서 있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알려주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큰 소리로 전화할 때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하기 좋은 조용한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을 때는 젊은 남성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안내해주더군요.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지혜가 인상적이었어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상호 배려를 통해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도 해봤습니다. 서울의 다른 번화가들 예를 들어 명동이나 홍대, 강남 등을 방문해서 청계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봤어요. 흥미롭게도 다른 지역들도 미국 도시들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청계천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따라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물이 흐르는 자연적 환경과 넓은 산책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저는 점차 청계천 현상의 핵심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안전함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 요소, 즉 상호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둘째는 물리적 환경, 즉 개방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 설계였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요소, 즉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환경이었어요. 이 세 요소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도시 공간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의 특수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저를 더욱 깊은 연구로 이끌었고, 동시에 이 모델을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주 말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경험을 학계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현상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제임스 윌슨 교수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고, 예일대의 마크 클라이너 교수는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과장된 것일 거라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을 걸고 이 현상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먼저 시카고 대학교 범죄학과 학과장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사진, 동영상 자료들을 첨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스미스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매우 흥미롭다는 평가였습니다. 곧이어 미국 범죄학회 차기 학술 대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는 제학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이론을 뒤엎는 새로운 발견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 학자로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더욱 치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20일 연속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관찰을 계속했어요. 날씨, 요일, 특별한 행사 유무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에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은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나 운동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청계천은 집의 연장선 같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또한 계절별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내려갔지만 사람들의 활동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옷을 더 두껍게 입고 따뜻한 음료를 들고 나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는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명절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청계천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고향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안내하는 모습들도 자주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3, 4대가 함께 산책하는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청계천이 단순한 도시 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청의 도시계획 담당자, 지역경찰서장, 청계천 관리공단 직원, 그리고 도시사회학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시민의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함께 갖고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현수 과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청계천 복원 초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컸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중부경찰서 이재호 서장은 치안관리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청계천 일대의 범죄율이 서울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범죄 예방 효과였어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청계천관리공단의 박성민 팀장은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공공시설들과 달리 청계천은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하시더군요. 쓰레기 투기나 시설 파손이 거의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문제점을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자율적 관리 시스템이 청계천을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최영희 교수는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청계천의 성공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하시더군요.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 설계와 함께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한 달간의 연구를 마치며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라는 걸요. 이 모델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시카고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분위기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시선,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 밤이 되면 한산해지는 거리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청계천에서 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대학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료 교수들에게 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학과 세미나에서 저는 1시간 넘게 청계천에서의 발견들을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집한 정량적 데이터들이 큰 설득력을 발휘했어요. 범죄율 통계, 시민 상호작용 빈도, 시간대별 안전지수 등 객관적 수치들이 뒷받침되자 학자들도 이 현상의 의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수업에서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도시는 위험하다, 밤거리는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청계천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방어적 범죄 예방론이 아닌 적극적 공동체 형성론에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몇 달 후 미국 범죄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모델 공동체 기반 도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표는 큰 화제를 모았어요.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곳이 존재하는가? 문화적 특수성 때문은 아닌가?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가 등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와 현장 증거들이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인구 분포 그래프와 범죄율 비교 차트는 많은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발표 후 여러 도시의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캐나다 토론토시였어요. 토론토 시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청계천 모델을 토론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호주 멜버른, 영국 브리스톨,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비슷한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의 도시 계획자들이 새로운 도시 안전 모델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토론토에서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운타운의 한 공원을 청계천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물론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야간 조명을 늘리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어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30% 감소했고 시민들의 야간 활동도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공원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토론토의 성공 사례는 곧 다른 도시들에도 영감을 주었어요. 멜버른에서는 야라강 일대를 청계천 모델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톨에서는 구시가지의 한 광장을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어요. 함부르크에서는 엘베 강변에 시민 친화적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모두 청계천에서 배운 핵심 원칙들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2년 후 다시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청계천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박영철 할아버지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청계천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며 고마워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와 이곳의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동체가 제게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청계천 모델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도시 공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계천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도시 혁신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0년간 도시의 어둠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제게 청계천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학자 생활은 이런 희망적인 도시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이 더 많은 곳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